안녕하세요. 백법 이에스입니다. 목소리가 자꾸 가라앉네요. 오늘은 이번 영상은 오늘은 아니고 이번 영상은 저번에 합셀블라드 영상 말미에 말씀드렸던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기 전에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변호사 얘기 잘못하면 변호사 애들이 변호사법 위반 뭐 이런 걸로 많이 걸잖아요. 변호사법 위반은 벌금형이 없어요. 다 실형이에요. 그쵸? 걔네들이 로비에서 만들었고 변호사들이 가장 국회의원을 많이 하니까 지네들이 밥그릇 챙기려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왜 그런 시스템이 됐는지, 정관예우라는 말이 왜 생겼는지 그런 것부터 해서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 전에 넷플릭스에 휴민트라는 게 떠가지고 봤어요. 저는 이제 저는 이제 중도라고 말씀드려요. 항상 중도. 근데 항상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진 애들이 만든 영화는 보질 않아요. 돈 주고.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에 떠가지고, 물론 넷플릭스도 매달 돈을 내니까 완전 무료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별도로 그 영화 자체를 위해서 돈을 내는 건 아니니까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떠서 봤는데 많이 안타깝다. 그러니까 이 정치 성향이나 어떤 그런 걸 떠나서 내용 자체가 너무 안타깝다. 일단 조인성의 연기력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할게요. 조인성의 연기력은 발리에서 생긴 일 이후에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대표작이 없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우리나라 배우들은 눈 가운데 찡그리고 동그랗게 뜨면은 그게 연기가 다 끝인 줄 알아. 답답한 부분이에요. 배우들이 가장 영화를 많이 봐야 되지 않아? 그 감독들하고? 자기 연기만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연기 잘하는 사람들 많잖아. 헐리우드 영화 말고 전 세계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잠도 안 자고 그 영화들을 보면서 하는 게 공부잖아, 걔네들은. 근데 어떻게 계속 똑같은 연기가 나오지? 그거는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냥 자기 브랜드를 믿고 간다는 거지. 그거 뭐 연예인이 그러니까 그래도 되는데, 나는 제일 이해 못하는 게 연예인들한테 님자 붙이는 거야. 님자 아티스트라고 하고, 님자 뭐 귀 소속사의 뭐 아티스트를 폄하한 너네 아트가 뭔지 모르지. 옛날에는 아트를 제비족들하고 꽃뱀을 아트라고 했어. 예술한다고. 뭐 하시냐 그러면 저 예술합니다. 그게 왜 예술이냐? 남자 이성을 꼬시는 게 엄청난 기술 중에서도 상급 예술에 가깝다 그래서 걔네들 보고 예술가라 그랬다고. 그래서 뭐 하냐고 물어보면 예술합니다. 그렇게 내가 그랬었어. 대표적인 드라마가 있지. 옛날 서울의 달이라고 의자가 오래돼서 끽끽 소리가 나네. 서울의 달이라고 한석규하고 최민식하고 김용건 뭐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나왔지. 거기서 이제 그 드라마가 이제 제비들에 관한 내용이야. 한석규가 제비를 꿈꾸고 김용건은 과거 제비였고, 네, 한석규는 제비를 꿈꾸지만 실제로는 제비를 할 정도의 그런 잔인한 어떤 여성을 이렇게 등쳐먹는 그런 거를 결국은 못하는, 천성이 착해서 그런 역할이었고, 그런 걸 사랑하는, 그걸 다 알면서도 사랑하는 최실아의 순애보가 아름다웠던, 그러나 끝에 비극으로 끝나는, 유튜브에 보면 나와요. 요약본.
공짜야. 보셔도 돼. KBS는 파랑새는 있다 유료더라. 씨. 그걸 하여튼 조인성의 연기가 제일 아쉬웠고, 그다음에 그 박정민은 내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배우인데 연기도 잘하고 코믹 연기도 잘하고, 뭐 다만 시니어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에서도 황정민하고 이정재는 너무 괴랄한 연기를 했었는데, 박정민이 거기서 그 트랜스젠더, 아직 수술 전 트랜스젠더 역할을 했었는데, 수술을 안 했으면 트랜스젠더가 아니잖아. 하여튼 역할을 했었는데 어색하긴 했지만 굉장히 잘했어요. 그 하리수 같은 목소리를 흉내내려고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니 그 연기를 그때 재밌게 봤었고 잘했어요. 거기서는 저는 잘했다고 보는데, 지금 이 영화 휴민트에서는 참 안타까웠다. 발전이 없었다. 이거는 그 감독 연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요구하는 상황대로 맞춰줘야 됐을 테니까. 그 신세경이 더 안타까웠지. 왜 신세경은 이 역을 택했을까? 안타까워요. 아무런, 꼭 그런 것 같아. 이 유승환 감독이라는 사람이 꼭 그렇더라고. 그 베를린에서도 그렇고 뭐 저기 여기서도 그렇고 아무 의미 없는 배역에 이쁜 애들만 넣어. 그러니까 연기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뭐가 있는 것도 아니야. 못생겨도 돼. 여기서 이 사람들이 무슨 막 그 판무파탈적인 매력이 있어가지고 어느 쪽을 속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심지어 베를린에서는 그 저기 하정우 부인이었어. 거기서 무슨 이중첩살도 아니고 그냥 임신한 아이를 지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성애가 짙은 엄마? 그걸 꼭 전지현이 했어야 됐나? 그리고 이번 여기서 신세경은 그 외국에 나와가지고 다 보셨겠지만 외국에 나와서 외화를 버는 북한 여성을 역할인데, 거기서 일명 에이스지. 에이스 센터, 아이돌로 치는 센터고 가장 그 식당에서 인기가 많은, 그래서 성접대도 하고 마약도 하고 뭐 이런 건데, 마약을 본인이 한다는 게 아니고 그 손님들한테 이제 마약을 해서 중독자로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모양이더라고. 정확한 내용은 뭐 이상해. 근데 그 이제 탈출하려고 하는 거지. 그런 생활이 힘들어서 굳이 조인성이 걔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걸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 개연성에 대해서는 앞에 나와요. 그런 똑같은 그런 여성을 탈출시키지 못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본인의 어떤 무능함 아니면 그런 현실, 거기서도 이상해. 뭐 남한에 있는 국정원이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정원이 마치 그 휴민트를 일부러 버리는 듯한 뉘앙스를 줘. 잔인하게. 근데 조인성만큼은 따뜻한 그걸로 나와. 그래서 못 구해서 분노에 차가지고 있다가 신세경만큼은 반드시 구해야 되는 게 되는 거지. 근데 더 웃긴 건 신세경은 애인이 있어. 국가 그 북한 보위부 소속에, 걔가 박정민이야. 그래서 구하러 와. 그런 생활을 그만두게 하려고 와. 그래서 박해준인가 그 사람이 그 연기 제일 잘했어 이번에 여기서. 그 휴민트에서는 박해준이가 난 연기를 제일 잘했다고 생각해. 걔가 뭐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러시아 내에서 마약도 유통하고 인신매매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뭐 신세경 팔아넘기려고 그러다가 박정민이 너무 깊게 개입되고 이러니까 박정민도 죽여버리려고 그러고, 그래. 그래서 거기에 조인성이 엮이고 뭐 그래가지고 막 싸워. 근데 박정민하고 조인성이는
조인성은 그냥 휴민트 구하는 거고 뭐 신생에 대한 그런 삼각 그런 건 없어. 러브라인은 그러니까 자신의 안타까움 때문에 구하려고 하고 박정민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애인 구하러 온 거니까 근데 이제 남한 정보원 국정원을 못 믿겠지. 그래서 이제 뭐 싸워. 그래서 막 싸우는데 서로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 오해가 생겨가지고 막 둘이서 싸우는데 아직 중간에 첩혈상홍 신이 나오는 거야. 왜 그 저기 주윤발하고 이수연하고 그 첩혈상홍에서 이렇게 총 둘이 이렇게 타닥 이렇게 들이는 장면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목에 겨누는 장면이 그게 정말 나와. 2025년도 영화에 그게 나와. 와 비둘기 날아가는 줄 알았어 나는. 근데 갑자기 오해가 풀려. 왜? 신세경을 살려야 돼.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신세경을 살린다는. 거기서부터 영화의 결말은 정해졌어. 박정민하고 조인성은 죽는다. 신세경은 반드시 살아남는다. 보면서 느낀 거야. 그러니까 박정민은 100% 죽고 조인성은 살지 안 살지 모른다. 하지만 살아남게 되면 혹시라도 신세경하고 러브라인을 만들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 왜냐면 박정민이 죽었잖아. 아니면 3탄을 위해서, 3부를 위해서 또 밑밥을, 떡밥을 깔아놓을 수도 있는 거지. 베를린, 휴민트,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 내가 봤을 때는 어떤 미국 CIA가 한국 그 정부를 권력을 뒤집으려고 하는 그걸 또 기획할 것 같아. 이번에 그 저기 그쪽에서는 내란이라고 얘기하고 이쪽에서는 계엄 혁명이라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나는 중도라서 중간이야. 그런 거에 관해서 밑밥을 까는 건가? 그 극 중에 그 베를린 얘기도 가끔 나와. 박해준이가 하정우가 뭐 이렇게 뭐 치고 들어오는 장면이 있어. 맨 마지막에 그 북한을 뭐 누구 복수하러 가는 게 있잖아.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 그러니까 휴민트가 베를린의 후속작이다. 이런 걸 하는 거지. 참 안타까워 보고 있으면 아 이게 이렇게 뻔하게 흘러갈 내용을 무슨 재밌게 하려고 하나. 근데 액션으로 보통 그거를 유승환 감독이 많이 풀었거든. 유머로. 그 휴민트에도 유머가 나와. 유머가 나오는데 너무 진지하잖아. 영화 자체가. 국가 간의 첩보, 뭐 마약, 인신매매, 한민족 이런데 거기다가 유머를 너무 가볍게 섞기가 어려웠을 거야. 근데 유승환 감독이 제일 잘하는 건 자기 동생이 유승범을 이용한 그런 유머에 아주 특화된 사람이잖아. 배우고. 그게 부당거래에서 아주 잘 나오잖아. 베테랑하고. 베테랑에서는 그거를 저기 뭐야 그 음주운전한 그 배우 누구지? 아 배성재 형인데 이름이 뭐더라? 하여튼 걔가 했었고 베테랑 원에서는 그리고 뭐 유승범이야 뭐 많이 했지. 그 부당거래에서 검사 역할 하면서 뭐 그걸 따라하진 않을게. 하여간 여기 이제 휴민트만 얘기하면 그 걔네들이 이제 전투하는 걸 보면서 무슨 자꾸 메시지가 오네. 그 무슨 생각을 했냐면 유승환 감독이 서든어택이나 이 배틀그라운드 뭐 스페셜 포스 이런 슈팅 게임을 정말 너무 많이 차용했나? 액션씬을 거기서 봤나? 뭐 성광탄 터트리고 막 그런 게 나와. 그런데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첩혈상홍 씬도 나오고 지금 어느 정도의 액션이 시대냐면 아마존이나 애플에 가면 그 대부그루에 대해서 델타포스나 그 레인저스, 대부그루 이런 미국 특수부대 애들을 소재로 한 시리즈가 굉장히 많아. 그리고 그 킬러 자칼이라는 그런 것도 있고 그거를 그런 액션씬을 보는 사람들 눈높이가 엄청 높아졌어. 근데 거기서 총을 수십 발씩 쏘고 또 뭐 권총 쏘다 안 되면 그 뭐야 뭐
총 막 그냥 막 갈기고, 응? M4 같은 거, 응? 막 갈기고, 권총으로 소총 쏘는 애 막 어깨 맞추고, 야, 언제적, 참. 그러니까 자기가 발전을 안 하는 거야, 스스로 다들. 자기 돈 아니라고, 투자자들 돈이라고, 그냥 신나게 하는 거야. 근데 발전이 없으니까 맨날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지. 이렇게 쏘고 저렇게 쏘고, 뭐 기묘한 자세 만들고, 카메라 앵글 돌려가면서 화려하게만 하려고 그러고 말이야. 그 재미가 없어. 그 베를린에서 그 하정우하고 한석규 연기가 얼마나 좋았는지 알게 됐고, 액션씬도 그 마지막에 하정우하고 유승범이 한 액션씬이 훨씬 좋았어. 근데 그걸 똑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 이번에 또 다른 방식으로 했나 본데, 내가 봤을 때는 슈팅 게임을 차용했다. 보시면 알아요, 뭔 얘기인지. 슈팅 게임하고 거의 비슷해. 달라진 게 뭐, 그냥 보면서 한심해. 그래서 망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작비 때문에 어려웠다며 달러 올라가지고 뭐 나라가 없어지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랬다며. 그리고 지금은 어떠냐고 또 인스타에 막 달았더니, 응? 뭐 또 그것 때문에 뭐 상처받았다. 영화나 똑바로 만들어. 연기나 좀 제대로 하고. 그런 거 섭섭할 시간에 그 달러 걱정하지 말고 연기력 걱정하고 연출 걱정을 좀 해라. 진짜. 다음번에 투자 받겠냐? 그렇게 할 거면 자기 돈으로 해. 응? 그리고 배우들도 런닝 개런티만 받아. 흥행 안 되면은 받지 말아야지. 뭐 우리나라 개런티가 할리우드 다음이라며. 야, 진짜 남의 돈이라고 막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남한 요원들 뭐 다 바보 만들고 뭐 악마같이 만들고, 그 남한 단체 정보원 국정원 전부 다 무슨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로 만들고, 언제까지 그런 거걸로, 갈등을 조장하는, 실제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서 매번 하는데. 나는 조인성 권총 쏘는 거 보고 무빙 보는 줄 알았어. 무빙. 그 디즈니 플러스 있잖아. 그 원작이 아마 그 광우병 때 선동했던, 응? 그 뭐 소고기 먹으면 다 죽는다고 조미료 뿌리는 거, 그지? 그 원작인 것 같은데, 거기서 조인성이 날아다니면서 총 쏘는데 한 발에 한 발씩 다 죽잖아. 이번에 그래 진짜로. 그거는 이제 초능력이 있고 상상 속의 그런 SF적인 말도 안 되는 걸 감안하고 보니까 이해를 하지만, 이거는 다큐 같은 거잖아. 첫 버전은 사실은 그렇게 007처럼 한 번에 한 명씩 다 죽이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잖아. 이거는 휴민트라, 제목이 휴민트인데 007이 아니고.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실망이 크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일 아쉬웠던 건 마지막. 그 죽는 줄 알았다고 했잖아. 그 박정민은 100% 죽는다. 근데 또 그 심파 억지로 울게 만드는, 응? 울지 않으면 눈물이 어디선가 한 번은 터져야 되는데, 그 전에는 눈물 터질 게 없거든. 그게 다 억지야. 그래서 맨 마지막에 진정한 억지가 나오지. 그런데 굉장히 개연성을 있게 억지를 부려. 왜?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러 갔다가 죽으니까. 근데 충분히 둘 다 살 수 있었고, 심지어는 셋 다 살 수 있었어. 영화를 보시면 알아요. 넷플릭스에서 하니까 보세요. 죽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죽어. 죽게 만들어. 그렇게 만들어. 보시면 알게 되고, 왜 폭망했는지 알겠다. 근데 이것은 투자자들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 환율도 잘못이 없다. 환율 때문에 제작비가 모자라서
연출이나 연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 오히려 너무 제작비를 많이 쓰려고 해서 망한 것 같아. 더 부족했으면 더 했으면 더 깔끔한 영화가 나왔을 것 같아. 막 화려하게 총 쏘고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간결하게 돈에 쪼들려 가지고 만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휴민트의 별점은 저는 5개로 하겠습니다. 만점은 별 100개예요. 옛날식이지. 100점 만점에 5점 돼요. 5점. 사실 5점도 아까운데 투자자들이 불쌍해서 5점. 다음번에 투자자들이 이런 그러니까 그 전에 감독이 했던 것들 그다음에 출연 배우들의 이름만 보고서 투자하는 일이 이제 없었으면 좋겠고 정말 좋은 감독 배우들 신인 배우들 또는 이제 그런 애들 이제 지겹잖아. 맨날 똑같은 패턴에 똑같은 거에 똑같은 거에 똑같은 거. 아니면 즐겁기라도 하던가. 무슨 무슨 교육적 내용을 영화에다 넣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웃기다. 그리고 왕과 사는 남자를 보고서 영월에 관광객들이 갑자기 200만 명이 오고 수양대군을 뭐라고 하고 묘에 그 별점 남기고 응? 테러하고 야 관상일 때는 수양 뭐 멋있다며 응? 카리스마 개쩐다며 근데 이번엔 또 달라져 하긴 뭐 팬더 간다고 푸바오 뭐 울지 뭐 아, 기가 막혀 진짜 할아버지 뭐 중국 가가지고 푸바오 할부지 왔어 뭐 했는데 야씨 그거 뭐 CG로 했다며 애니메이션으로 걔가 할아버지도 못해가지고 그것도 세금 뭐 또 몇십억 들여가지고 또 데리고 오려고 한다며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는 이 상식이 없어진 현상. 자, 길게 얘기했는데 휴민트에 대해서는 이제 평가는 이렇게 했고 약속했듯이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변호사를 고르는 법. 우리가 살면서 가장 가지 말아야 될 게 병원, 뭐 경찰서 이런 건데 병원은 안 갈 수가 없고 생로병사니까 평생 한 번은 안 아파도 죽기 전에 한 번은 가야 되니까 병원은 가야 돼요. 자주 가는 게 안 좋은 거지. 아, 참고로 얘는 그냥 그 DP입니다. 나 이 마이크 있다 뭐. 그 변호사는 그 자주 만나게 돼요. 그 내가 원하지 않아도 누가 나한테 고소를 하거나 그러면 만나게 돼요. 그게 형사건 민사건. 근데 민사 사건은 오히려 일반적으로 그 돈 문제 말고는 민사는 다 돈 문제예요. 뭐 권리를 찾거나 이런 거고 형사는 이제 불법 행위를 했다는 건데 형사가 무섭지. 요즘은 이제 무고도 많고 우리나라가 무고죄를 처벌을 굉장히 약하게 해가지고 일단 고소를 하고 봐요. 고발을 상대방을 올가매는 용도로 많이 쓰고 그런데 이제 나도 걸릴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뭐 특정 그런 거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남성들이 살기 좀 어려운 시대긴 해요. 그 성범죄 이런 게 워낙 무서우니까 처벌도 강력하고 본인의 커리어가 단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게 되면은 변호사를 어쨌든 찾아야 되는데 형사 사건은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지만 그건 공짜죠. 피고 피의자 입장에서는 공짜이긴 한데 어떤 그런 의심이 좀 들잖아.
정말 나를 위해서 변호를 해줄까라는 그런 의심. 그 민사 사건에서는 금액이 크면 클수록 소송 자체의 난이도에 따라서 수임료가 굉장히 비싸고 선고 보수도 상당해요. 일반적으로는 그 로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말하는 로펌은 우리가 이름을 들어봤을 법한, 그러니까 상위 랭킹 10개 안에 드는 로펌들, 걔네들은 보통 기본 단위가 가장 싼 애들이 2천 정도 출발이고, 1, 2, 3 정도, 상위 1, 2, 3 되는 법무법인은 3천 이하짜리는 그 수임 자체를 맞질 않아요. 여기서 3천은 소송비가 아니라 수임료예요. 첫 번째 선임할 때 드는 비용이 3천 이하면 아예 맞질 않아. 특별한 인맥이 없으면. 그리고 성공보수를 다 했을 때 한 1억 가까이 나와줘야 걔네가 맞죠. 왜냐하면 워낙 인건비가 비싸니까. 좋은 변호사를 고르는 법을 다시 한번 첫째 정리를 하자면, 광고하는 변호사는 만나지 마. 지하철역, 교대역이나 서초역 가면 그 지하철 나오면 광고 다 붙어 있잖아. 걔네들은 무조건 걸르고, 네이버 카페 중에 그 민사소송 카페가 있어요. 가입자가 제일 많은 카페가 있어. 거기에 질문을 하면 변호사인 척 아닌 척 이렇게 답변을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답변을 하게 되면 이제 쪽지가 와. 그런 애들 다 걸러. 광고하거나 그런 데 와서 네이버 블로그 지식인 이런 데서 답변하는 사람들은 한가한 사람들이야. 한가하면 뭐다? 성공률이 낮고 수임을 일이 없는 거야. 일이 없으니까 거기다 그걸 하고 있는 거고, 광고를 한다. 지하철역, 네이버, 무슨 뭐 어플 이런 데 광고를 한다. 실력이 없는 거야. 정말로 좋은 변호사라기보다는, 실력이 좋은 변호사는 들어오는 사건 들어오는 사건 처리하기도 힘들어서 일반적으로는 사건을 잘 맞지도 않아. 그런데 그럼 어떻게 내가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느냐? 공짜로 생각하지 마.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봐야 돼. 내 사건을 이기고 싶으면 나도 노력을 해야 돼. 왜? 내 사건이니까. 변호사는 책임을 안 져. 이기면 성공보수 받고 지면은 그냥 그걸로 끝이야. 변호사는 잘못한 게 없어. 의사랑 똑같아. 병 치료하면 의사가 잘한 거고, 못하면 환자의 의지가 부족했거나 컨디션이 안 좋았던 거야. 이해되지? 이 두 직업은 책임을 지지 않아. 그 어떤 책임도 안 져. 의사가 의료소송을 하게 되면 당하면 안 되니까 책임질 만한 처치를 하질 않아. 그런 환자를 받질 않아. 이번에도 대구에서 그 쌍둥이 산모가 위험에 처했는데 다 안 받는다 그래가지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잖아. 왜 안 받냐? 비난을 받을 수 있는데, 응? 왜 안 받을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 안 받아서 벌어질 불이익보다 받아서 사고가 벌어졌을 때 불이익이 훨씬 커. 의사나 병원이나. 그러니까 안 하는 거야. 인간은 똑같아. 그걸 생각하거든, 이익을. 근데 원래 변호사하고 의사란 직업은 그런 직업들 있잖아. 검사, 판사, 변호사, 우리가 알고 있는 고위직 직업들, 소위 지도층, 종교인, 정치인, 연예인은 지도층은 아니지만 우리가 공인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니까. 그리고 존중을 받는 직업, 의사, 변호사, 선생님, 검사, 판사, 이런 기자, 경찰까지 하자. 경찰, 소방관 뭐 이런, 군인도 넣어야지.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고,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네 그 선서가 있잖아. 정의로워야 된다는 게 기본이거든. 경찰, 소방관이나 이 군인은 정의로울 필요가 없어. 소방관은 그 사람이 나쁘든 좋은 놈이건
구해야 되면 구해야 되고, 그 범죄 단체들이 있는 곳에 불이 나도 불 꺼야 돼. 그러니까 소방관은 정의하고 상관이 없어. 옳고 그름하고. 군인도 마찬가지야. 명령에 따르기만 하면 돼. 명령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야. 모든 행위의 책임을. 명령 받은 사람한테 책임을 물리는 순간 명령이라는 말이 없어지고 그건 군인이 아니야. 그건 용병이 되는 거지. 군인은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워야 돼. 명령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죽여라 그러면 죽여야 돼. 그게 나쁜 명령이든 좋은 명령이건 상관이 없어. 그걸 안 하면은 군인이 아니야. 군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없어. 전쟁이 났는데 죽여라 그랬는데 어떻게 사람을 죽여요? 군인이 아니야. 걔는. 그래서 명령 불복종 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전시에 명령 불복을 하면 직결 처형을 해도 된단 말이야. 왜? 그렇지 않으면 명령을 듣질 않으니까. 그런데 자기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명령을 안 듣는다? 그 군인 아니지. 요즘 우리가 많이 보죠? 하여간 의사가 환자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데 또는 살릴 수 없을 수도 있어. 그런데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해. 그럼 그건 의사가 아니지. 의사라는 거는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야. 사명. 의사, 경찰, 검사, 판사, 기자,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사명이 있어야 돼. 정치인은 얘기하지 말자. 정치인은 사람이 아니야. 정치인은 어차피 사람 새끼들이 아니야. 정치를 한다고 TV에 나온다? 그거는 무시해도 돼. 걔는 사람이 아니야. 지금 뭐 보면 정치하는 애 중에 사람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애들이 있나? 없지. 자, 그렇고 이런 고위 직업군들은 자기가 양심이 있어야 된다고. 그 양심이라는 거는 상식에 기반해야 돼. 도덕적이어야 되고. 근데 의사가 환자를 선택한다? 선택은 환자가 의사를 선택하는 거지. 자기의 비용과 시간과 위급 여하에 따라서 의사를 선택하는 거지. 의사가 환자를 얘를 받을까 이러면 그게 의사가 아니지. 그건 기술자지. 스스로 기술자임을 인정하는 거지. 기계 고치는 것처럼 구두 수선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구두 수선하는 사람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내가 고칠 수 있으니까 바꿔. 이거 잘못 만졌다가 명품 구두야. 잘못 만졌다가 내가 물어줘야 될 것 같아. 근데 나는 실력이 없어. 그래서 안 맡아. 그러면 그거 똑같은 거 이제 뭐가 달라. 얼마 전에 루이비통하고 소송 붙은 거 맞지? 참 너네도 루이비통 너네도 참 안타깝고 참 요즘 말로 짜치다 진짜. 저기 수선해서 그거 하시는 분한테 그거를 그 저작권 참 너네는 끝이 너네도 좋진 않을 거야. 그렇게 살다가는. 그 루이비통 코리아 너네도 그 본사에서 그 하라 그래도 니네가 설명을 해야지. 그 해도 그거를 수선하시는 그 사장님한테 이게 뭐냐? 한 사람한테 한 거 아니고 또 다 했다며? 하여간 그 의사 얘기로 돌아가서 의대 정원 한다고 했을 때는 다 나와서 머리 깎고 그 연병 육갑을 하다가 지금 의대 정원 하니까 지금은 또 조용하대. 그러니까 너네는 기준이 없어. 너네들한테 돈을 벌어주는 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급여 부분인데 그 예산을 어느 부분에서 주고 말고 할지를 선택하는 건 다수당이니까 예산을. 너네는 그 다수당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정치단체의 하수가 된 것뿐이야. 하수인이. 좋은 의사분들 많은데 대부분은 거기에 동조했거나 거기에 따라가는. 내가 봤을 때 의사 중에 95% 정도는 이제 뭐
의사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의사가 이씨다. 뭐라고 불러야 돼? 닥터리? 이 닥터 뭐 이렇게 부르는 게 나을 것 같아. 걔네 반말한다고 뭐 걔네가 처방 잘못해 주는 거 아니거든. 그리고 우리가 선생님 한다고 더 잘해주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렇다. 대부분은 나는 그렇다고 봐. 그리고 변호사 넘어가서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어디든 광고하는 애는 그냥 끝이다. 걔는 걸러. 그럼 어떻게 찾느냐? 모든 인맥을 동원해. 모든 인맥을 동원해. 주변에 변호사 한 명을 한 번은 썼을 만한 사람들이 있을 거야. 가서 자료를 가지고 가서 상담을 해. 한 번 상담하는데 싸면은 무료고, 조금 비싸다. 이 사람들이 뭐 검사 출신이다 뭐다 그러면은 상담료를 뭐 15만 원에서 30만 원도 받아. 어디를 가냐 그러면 내가 사는 곳이, 그 재판이 벌어질 곳 관할 법원이 예를 들어서 서울이다. 그럼 서울 중앙지법이냐? 중앙지법인데 처음에 맞질 않으니까 뭐 동부지법 뭐 이렇게 막 있잖아. 그런 데 가서 근처에 있는 사무실에 찾아가. 주로 내 주소지야. 자신의 주소지. 고소를 당했으면은 이제 그 행위가 벌어진 곳으로 관할 법원이 정해질 수 있는데, 정해지면 그 법원 앞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이 엄청 많잖아, 다 앞에. 그 중에서 제미나이하고 챗 GPT하고 이런 데 물어보면 쫙 양력을 얘기해줘. 근데 개인정보 때문에 뭐 학력이나 프로필은 공개를 안 하는데, 그건 네이버 들어가면 다 나와. 프로필은 대부분 문제가 있는 변호사면은 안 나오고 걔네 숨기거든. 그래서 문제가 없는 변호사들은 자기 프로필을 공개해놔. 왜냐면 영업을 해야 되니까. 광고는 안 하더라도 프로필은 나온다고. 그럼 이제 고향, 출신 학교, 그 사람이 이제 뭐 판사 출신이거나 이러면 그 사람이 판결했었던 판례들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알 수가 있어. 그런 거 보고 무슨 법 전문인지 보통 자기가 써놔. 민법, 형법, 가사법, 이혼법 다 써놓은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걸러.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인테리어 회사 보면 왜 전부 다 자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근데 분야가 있잖아. 목수면 목수, 뭐 철근이면 철근, 이런 시공 그 공정별로 그런 전문가를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특별히 사건을 많이 맡는 사람들이 있어. 뭐 검사 출신이거나 이러면 무슨 뭘 특별히 담당했는지. 검사도 여러 부분이거든. 민사, 형사. 형사에서도 뭐 사기, 경제범죄냐 아니면 뭐 공안 쪽이냐 뭐 이런 거 많잖아. 자기가 이 내가 지금 할 소송의 분야가 어느 쪽이냐를 선택한 다음에 그 사건을 많이 처리했던 변호사를 찾아가는 거지. 가서 물어보면 돼. 사무장한테 보통. 그 앞에 안내하는 저기 여직원이나 뭐 남직원이나 사무장이 있는데, 이 변호사님은 상담받기 전에 미리 돈 내면 안 되니까 상담받기 전에 어느 쪽 소송을 주로 담당하시나요? 그러니까 내 사건을 먼저 얘기하지 말고 먼저 물어보라고. 전문 분야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 하죠 이러면 나오면 돼. 그런데 주로 저희는 형법 중에서도 어떤 분야를 그렇게 대답을 해주면 거기는 이제 전문성이 있는 거야. 오케이? 민사든 형사든 내가 먼저 내 사건을 얘기하면 바보 같은 거야. 그 카드 치는 거랑 똑같아. 내 패를 다 보여주고 나면 상대방이 대답하기가 좋아져. 점집에 가면 내 얘기 먼저 하면 무당이 편하잖아. 근데 무당을 어렵게 하는 건 뭐야? 말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지. 자, 너는 신점을 한다며. 자, 맞춰봐. 내 이름부터. 디즈니인가 뭐 어디서 지금 뭐 신의 전쟁 뭐 거기서 점쟁이들 나와가지고 뭐 하는데, 다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점집이 사기라는 게 밝혀질 거야. 그치? 진짜 점쟁이가 거기 나올 리가 없잖아.
하여튼 여러분들이 변호사를 찾아가는 거는 의사 찾아가는 거나 변호사 찾아가는 거나 방법은 똑같아. 의사한테 찾아가서 나의 분야를 의사들은 정해져 있잖아. 과가 딱딱딱딱 정해져 있잖아. 동네 병원 말고 그 대학병원이나 좀 상급 병원에 가면 그러니까 그 중에서 어느 교수를 찾아갈지를 내가 결정하면 되니까 병원은 좀 편한데 그 의사 양력에 어디 전문 이렇게 쫙 나오니까 변호사는 그런 게 잘 없어. 가서 이 변호사님하고 상담을 하고 싶은데 이 변호사님이 주로 가장 많이 소송하시는 분야가 어딘가요? 라고 물어보면 얘기를 해줘. 그러면 이제 그때 이거 방귀 낀 거 아닙니다. 의자 조명 그 배터리 때문에 본 건데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 변호사 사무실이면 상담을 고려해보고 얘기를 안 해줘. 질문에 질문으로 답한다. 내가 물어봤잖아. 어느 쪽을 주로 상담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건 왜요? 이렇게 자꾸 되묻고 대답을 회피하고 그럼 미련 없이 나와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몇 군데를 찾아다니면 수고롭지만 해야 돼. 왜냐하면 그게 자기 소송이나 자기 인생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렇지 않은 가벼운 소송이면은 변호사 안 맡겨도 돼, 요새. 챗 GPT하고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면 관련 방법, 순서 다 알려줘. 내가 쓴 거 이렇게 텍스트 밀어 넣어가지고 GPT하고 제미나이한테 검토해줘. 이러면 이게 논문이 아니잖아. 나한테 유리한 거를 하면 되니까. 유리하게 만드는 거니까. 유리하게라는 게 거짓말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증거에 입각해서 불리한 거는 굳이 얘기 안 하고 나한테 유리하게 준비 서면이나 의견서를 내는 거를 챗 GPT하고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면 다 설명을 해줘. 방법 절차까지 다 알려줘. 그러니까 어리띵띵한 변호사들, 그러니까 이상한 급에 있는 변호사들은 이제 밥 먹기가 쉽지 않지. 만만치 않아. 그래서 그렇게 고른 다음에 상담을 받아. 그 돈을 아까워하지 마. 만약에 그걸 아까워하고 그 상담료가 15만 원이든 그 횟수당 그래서 뭐 그게 2, 300이 들더라도 그걸 아까워하지 마. 그걸 아끼면 정말 정작 중요한 소송에서 날릴 손해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거를 꼭 확인을 나는 최소한 10번 정도는 상담을 받아보라고 하는데 그 관할법원 근처에 변호사 아는 사람이 있다면 뭐 최종적으로 다 본 다음에 아는 사람한테 마지막에 찾아가. 아는 사람한테 먼저 찾아가면 자기한테 안 맡기면 섭섭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다 만나보고서 아는 사람한테 맡길지 안 맡길지는 그때 가서 이제 본인들이 선택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 돼. 그리고 소송이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했을 경우가 많아, 대부분은. 근데 상대방이 선호한 변호사를 잘 봐야 돼. 그래서 변호사를 보통 고용하면 개인 변호사면 이름이 한 명만 들어가는데 법무법인을 유명한 데를 하면 밑에 변호사들이 3명, 4명 이름을 같이 이렇게 써. 근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변호인은 상징성이 강해. 이름 넣어주는. 그러니까 그거를 도장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유명한 변호사 이름을 넣었다. 전관 출신에 뭐 이렇게 넣었다. 그래서 재판 그 부한테 우리가 이 정도의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첫 번째 변호사고 실질적인 변호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하고 네 번째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양력 차원, 경력 차원 이 각 법무법인마다 어시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이제 보조로 해서 보통 걔네들이 준비 서면 작성하면 위에서 이제 다듬어주고 지금은 그 GPT가 다 한다고 하더라고 법무법인들도. 근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니까 보통 그걸 담당하는 애들이 이제 맨 마지막에 넣고 가운데 2명, 뭐 4명이면 그렇고 3명이면은 이제 법무법인 급에 따라서 달라지긴 한데 일반적으로 그렇다. 그래서 그 재판부 판사가 있잖아. 단독이면 한 명이고 합의부로 넘어갔으면 금액이 크거나 복잡하거나 아니면 죄 질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니까 그래서 3명이 보통 하는데 거기에 이제 주심
한 명일 때는 한 명이니까 뭐 주심이 아니고 세 명일 때 이제 주심이 있어. 그 사람이 이제 주로 심리를 하는 판사니까 주심 판사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학력, 양력을 또 보는 거지. 그리고 상대편 변호사의 학력, 양력을 보는 거지. 그래서 동문이거나 아니면 뭐 같이 근무했었다거나, 그치? 연수원 몇 기 이런 게 같다거나 이런 걸 우리가 알아볼 수 있잖아. 검색하면 그냥 나오니까. 그렇게 되면 좀 싸한 느낌을 받을 거야. 그래서 여기서 전관이라는 걸 설명을 좀 하고 갈게. 전관이라는 거는 이전에 관직이 있었다는 얘기니까 이전에 검사나 판사를 했다는 얘기지. 경찰도 있을 수 있는데 경찰 출신 판사는 거의 못 본 것 같아. 그래서 검사나 주로 이제 판사 출신이 전관으로 가는데 경찰도 저기 요즘은 많이 써. 그 수사권이 검찰에 없어져가지고 오히려 이제 수사 단계에서는 경찰 출신 애들이 압력을 더 넣어줄 수가 있지. 그래서 몸값이 많이 올라갔어.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심지어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경찰 출신, 고위 경찰 출신이면은 법무법인에서 연봉을 아주 후하게 줘. 그래서 정관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할게요. 사람들은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 전관을 하게 되면 정관 변호사를 고용해가지고 소송을 이긴다고 생각하고 있어. 지금 현재 판사들한테 무언의 압력을, 선배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미리 판단을 해줘. 내가 판사 시절에. 자, 잘 들어야 돼. 내가 판사야. 내가 판사인데 소송이 아주 큰 게 왔어. 연예인 사건이나 무슨 기업, 뭐 정치인 사건이야. 거물급. 그러면 정관 변호사를 상대방들이 막 몇십억짜리 수임을 하잖아. 그러면 판사가 무서워가지고 판단해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고. 내가 퇴임 후에 저 법무법인에 갈 거야. 이해되지? A로 갈 거야, B로 갈 거야. 그 정치 성향도 있어. 지역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판결을 해주는 거야. 이해돼요? 내가 A로 갈 거냐 B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진다고. 그래서 A 법무법인으로 결정했어. 그럼 얘네한테 이거 물론 다 사전에 조율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미리 퇴임하기 한 많게는 10년 전부터, 또 짧게는 5년 전부터 얘네 측이 맡은 소송을 다 유리하게 판단을 하는 거지. 그럼 그 보상을 어떻게 받느냐? 나중에 그 연봉으로 받는 거야. 이해돼요? 현직에 있을 때 돈을 받으면 큰일 나. 어떤 식으로든. 김영란법이 일단 무섭고, 뇌물에다가 이거 뭐 걸리면 그냥 작살나서 돈을 못 받아. 그런 거 잘 안 하려 그래. 근데 판사 출신들이 정치를 하려고 나오면 재산이 몇백억 이렇잖아. 어떻게 공무원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 내부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본인이 기업 재판을 하는데 특허가 걸려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A는 고소인이 저희가 특허를 위반했다고 고소를 했고 B가 피고인이야. 우리는 특허를 안 했다고 했어. 근데 이거에 따라서 얘네 주가가 출렁거려. 내가 판사야 1심. 그럼 내가 얘네 주식을 친척들 명의로든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엄청나게 사놓고 얘네 손을 들어줘. 그럼 그 판결과 즉시 얘네 주가는 상한가를 2심 때까지 계속 칠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러면 한 10억 정도 넣어놓고 나면 나중에 항소심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항소심도 다 뭐 연결이 된다면 항소심 판사도 그러면 재산이 불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겠지. 그리고 내가 퇴임 전부터 어떤 특정 법무법인의 판결을 유리하게 해주면 그 대가로
내가 퇴직하고 나면 그 법무법인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연봉 30억, 연봉이 30억이야. 많게는 뭐 100억도 받고 그래. 그 규모에 따라서 그 전에 맡았던 소송 규모에 따라서. 근데 민간인이잖아 이제는. 근데 월급 많이 받는 게 불법이 아니니까. 그런데 왜 정관배우를 쓰냐? 법무법인에서 약속 안 지킬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면 안 되지. 왜? 내가 다음번 판결에 내 후배가 여기 있으면 나도 거기에 넣거든. 그 아까 얘기했잖아. 첫 번째 이름을 올린다고 도장법으로. 그러면 내 후배나 이렇게 다 인맥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너도 우리 법인으로 퇴임하면 와. 그러면 그걸 자기 선배가 어떻게 사는지 알고 있는데 돈을 몇백억씩 벌고 비서가 2명씩 붙어가지고 골프 부킹 다 해주고 저녁 식사며 기사가 다 왔다 갔다 하고 판사할 때보다 대우가 더 좋은데 돈은 뭐 몇십 배로 벌고. 근데 어느 판사가 그거를 나는 오로지 법과 양심에 의해서 판결하겠다. 야, 1%가 될까? 정말 1%가 되겠어? 나는 없다고 봐. 지금은. 예전에는 있을 수 있었겠지. 근데 지금은 없다고 봐. 그리고 법관 출신인데 변호사나 법조계 출신인데 정치계에 들락거린다. 얘네들은 뭐 이거는 뭐 사람이 아니야. 얘네는 짐승이라고 봐요. 짐승도 아니야. 왜 개만도 못하도 왜 애꿎은 강아지를 착한 강아지를 자꾸 비교하고 그래. 바퀴벌레 같은 거야. 바퀴벌레. 내가 변호사 출신, 검사 출신, 판사 출신인데 법조계에 아니 정치에 들어가려고 해. 행정 뭐 이렇게 선출직 공무원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그거는 사람이 아니야. 이미 환장한 거야. 돈하고 권력에 환장해가지고 무슨 약점이 잡혔을 수도 있어. 아니 나가기 싫은데 좀 뭐 청문회 같은 거 왜 그 망신 그렇게 당하면서도 나가잖아. 왜 나올까 싶잖아. 저렇게 잘못을 해놓고서 자식이건 뭐건 다 저렇게 치부가 다 드러나는데 왜 나오지? 나는 걔네가 나오기 싫었을 거라고 봐. 근데 나올 수밖에 없는. 첫 번째 후보자가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버릴 카드로 쓸 수 있는 애들을 약점이 잡혔을 거라고 봐. 왜냐하면 어떻게 됐는지를 다 아니까. 얘가 이렇게 성장하기까지의 과정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네가 내가 나가라는데 안 나가? 조폭 같은 거지. 약점 잡아가지고. 그치? 가족 협박하고. 그랬을 거라고 충분히 보여지고. 그래서 변호사 다시 좋은 변호사 고르는 걸로 들어올게요. 전과는 그렇게 된다. 알았죠? 전과는 미리 판결해주고 나중에 보상받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 왜? 법이 무서우니까. 혹시 걸리면 서로 믿질 못하잖아. 미리 돈 줬다가 주는 놈 받는 놈 걸리면 서로 싸울 텐데. 그래서 돈은 항상 공무원일 경우에 한해서는 나중에 받고 민간인일 경우에는 먼저 받는다. 왜? 나중에 안 주면 민간인으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정관이 좋은 이유는 돈을 확실하게 받는다. 왜? 내 후배들, 내 인맥들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판사들이 검사들, 판사들이 뭐 이렇게 지검장, 지청장 이렇게 부장판사 이렇게 했던 애들, 법원장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대법원 뭐 이렇게 있던 애들이 나와서 하는 거는 뭐냐? 결론적으로는 내가 갖고 있는 인맥을 화려하게 하기 위함이고 우리가 납득하지 못할 판단이 나오는 것들 마약을 했고 사람을 죽였는데 집행유예 나오고 애를 음주운전해서 쳐서 죽였는데 무슨 3년 뭐 이렇게 나오고 마약을 해갖고 롤스로이스 타고 했는데 뭐 항소심에서 뭐 줄어들고 대법원에서 뭐 반성했고 뭐 합의했다고 줄어들고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판단이 나온 것들은 다 내가 말한 그거야. 그게 아니면 이해를 할 수가 없지. 예. 하여튼 그렇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이제 정과는 그렇고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은 이제 설명을 할게요. 그렇게 해서 찾아가고 많이 만났는데
변호사한테는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야 돼. 숨기면 안 돼. 나한테 유리한 것만 얘기하면 소송에서 져. 상대방이 혹시라도 갖고 있을 만한 증거를 나는 모르기 때문에 일단 내가 갖고 있는 건 나한테 불리하든 유리하건 변호사한테 다 보여줘야 돼. 변호사는 나한테 불리한 거를 얘기하지 않을 책임이 있어요. 법적 책임. 물론 그걸 다 또 지키는 건 아니야. 변호사들끼리 지들끼리 서로 피고 원고끼리 서로 연락해가지고 요렇게 조정해가지고 우리 2심 항소심 뭐 대법원까지 가자 그래서 수임료 많이 벌라고 그렇게 하는 애도 있어. 심지어 이번에 내 소송 맡았다가 다음번에는 저쪽 가서 이름 못 올리거든. 불법이야. 다 저쪽 편 가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애도 나는 봤어. 실제로 내 소송에서. 너 누군지 알 거야. 내 방송 혹시라도 조회수가 한 200개만 넘어가면 네가 볼 수도 있을 텐데 너 내 목소리 알 거다. 하여간 그렇게 만나서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무조건 이깁니다. X. 무조건 집니다. X. 아 이길 수도 질 수도 있습니다. 요거 검토해 봐야 됩니다. 아 이거 상당히 유리합니다.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 목소리와 말투, 표정 이런 것에서 자기가 본인이 최대한 가려낼 수 있을 만큼 가려내 봐봐. 얘가 진짜 영업적으로 얘기하는지 진심으로 내 사건을 파악하고 핵심을 꿰뚫고 있는지 뭐가 쟁점이 될 만한 거를 짚어주는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야. 무조건 막연하게 이긴다 진다 뭐 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아니라 확실한 쟁점을 짚어주는 이 소송의 요지 주요 쟁점, 증거 이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나는 이런 의견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몇 명은 있을 거야. 10명 만나면 한 두세 명은 나와. 그 두세 명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 나하고 합도 맞아야 돼. 고향도 맞아야 돼. 고향 중요해. 맞아야 돼. 상대편 변호사 고향, 판사 고향 이런 거 다 따져야 돼. 오케이? 그래서 그런 거 다 감안해서 나하고 합도 보고 그런 다음에 아는 사람이 내 친한 지인 중에 아는 변호사가 있으면 내가 가서 상담을 했더니 이걸 가지고 솔직하게 다 얘기해야 돼 하고 했더니 이렇게 하는데 네가 보기엔 어떠나요? 당신이 보기엔 어떻소? 라고 얘기하면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맞네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솔직하게 의견을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이 변호사한테 상담을 받았는데 어떻게 누가 했으면 좋겠나. 나는 솔직히 지인이니까 그렇잖아. 지인한테 안 맡기면 또 서로 불편해질 수 있으니까 나는 너한테 맡기고 싶은데 네가 보기에는 네가 맡는 게 나한테 더 유리할 것 같냐 아니면은 그 네가 같은 판단을 하는 사람한테 맡기는 게 좋겠냐고 물어봐. 변호사 이름이 뭐야? 어디에 있어? 뭐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진짜 지인이라면 내 나를 그 빨대 꼽는 게 아니고 진짜 내 지인이라면 나를 위해서 검토를 해주겠지. 그래서 조언을 또 해줄 거 아니야. 야 이거 해봤는데 소송이 쉬울 것 같아. 그냥 내가 해줄게. 그럼 싸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야 나도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내가 그쪽이 전문 분야는 아니라서 그 사람한테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통하면 전화 한 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과정. 조금 이렇게 아름다운 과정이지. 뭐가 이렇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가는. 물론 소송이라는 게 참 무르르듯이 갈 수는 없지. 불리할 수 있고 당할 수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어떤 내가 변호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억지로 막 이렇게 끌려가듯이 어떤 좀 찜찜한데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변호사를 선택했으면 믿어야 돼. 그리고 수임료는 아끼지 말라고는 말을 못 하겠지만 그 변호사가 제시하는 수임료하고 성공보수가 있을 거야. 거기서 30% 이상 깎지 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에 성공보수가 예를 들어서 5% 달라든가 뭐 7%, 10% 달라 그럴 수 있어. 그러면 변호사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1,000만 원에 10%라고 하자고. 또는 1,000만 원에 5% 성공보수가.
700에 4%로 하시면 안 될까요? 이 정도는 걔네도 납득을 해. 왜냐면 그 다 내고 선을 감안해서 보통 얘기를 하거든. 근데 막 500에 뭐 3%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불쾌해지지. 왜냐하면 그 변호사 자체가 굉장히 자기네들은 노력을 해서 어쨌든 올라온 건데 그 시장에서 물건 깎듯이 그렇게 흥정의 대상이 되면 불쾌하게 생각해. 그거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주고 좋은 변호사가 많지 않는 건 사실이지만 이 변호사를 내 편으로 만드는 거는 내 능력이야. 그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건 내가 주는 돈에 있고 돈의 힘이 무섭거든. 제일 무서워. 그러고 나서는 돈, 그 다음에 이제 증거 능력, 증거가 없으면 못 이기니까 증거 능력, 수입 돈, 그 다음에 이제 나와의 교감. 일단 내가 수임을 했으면 믿고 의지하고 상의하고 이렇게 해서 소송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이 돈 줬다고 이제 갑질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 계약을 했잖아. 근데 아, 돈 줬는데 왜 안 해줘? 야, 뭐 이게 무슨 백화점에서 물건 샀으니까 서비스 바라듯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힘을 합쳐서 이겨나가는 것이지 소송은 어떤 서비스를 받기 위한 서비스 중에 하나지만 법률 서비스지만 이건 결과가 있어야 되는 서비스잖아. 단순히 친절하게 내가 기분만 좋다고 해서 나중에 소송 결과가 안 좋으면 기분 좋은 거하고는 관계가 없잖아. 이겨야 되는 거지. 그러려면 서로 합을 잘 이뤄 나가야 돼. 내가 내 성질 죽이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더라도 차분하게 설득을 잘 하고 내 의견을 얘기하고 그럼 변호사가 그 마음은 알겠는데 주장은 증거가 부족해서 뭐 이렇다 하지만 준비 서면에 제가 뭐 그 내용 꼭 넣겠다. 이렇게 돼서 서로 조율이 잘 돼가야지. 아니 뭐 내가 말한 거 하나도 안 써주고 말이야. 그 사람이 훨씬 나보다 전문가잖아. 의사한테 안 그러잖아. 아니 약을 말이야. 응? 내 주사를 엉덩이 왜 엉덩이에 나? 어? 응? 혈관에 나지 이렇게 안 하잖아. 똑같이 그 사람이 전문가라고. 다만 그 사람이 내 소송에 조금 소홀하는 경우가 있어.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수임료가 좀 낮거나 소송의 어떤 난이도가 낮아가지고 무난하게 흘러갈 것 같은 소송. 상대방의 증거 능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쪽이 무난하게 승리할 것 같다. 또는 우리 쪽이 너무 증거가 없어서 이거는 시간 끄는 용도로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럴 때는 허술할 수밖에 없고 조금 성의가 좀 떨어지긴 하지. 어쩔 수 없는 거야. 아니 뭐그 설사해도 이긴다는데 뭐 그걸 뭐 이렇게 쪼을 필요는 없지. 그리고 애초부터 시작할 때 얘기한다고 그 상당히 불리하다 이런 걸 얘기한단 말이야. 불리하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 끊는 용도로 해서 그 중간에 증거가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새로운 증언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재판을 좀 연기하면서 시간을 끌자. 정치인들이 잘 하잖아. 그런 것처럼 그런 소송한테는 그렇고 그래서 내 좋은 변호사를 일단 선택했으면 믿고 의지하고 서로 잘 상의하면서 조율해서 협심해서 좋은 결과를 나오기까지 노력을 끝까지 해야 된다. 이게 좋은 변호사를 선택하고 소송을 승소로 가기 위한 과정이다. 결과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왜? 내가 아무리 우리 변호사가 좋아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저쪽에서 정관 붙이면 우리나라 지금 소송판이 그래. 무조건 진다. 무조건이라고 얘기해서 좀 그런데 사실이 그래. 무조건 져. 내가 해봐서 알아. 다음번에는 내 경험을 얘기해 줄게요. 100% 이기는 소송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건 소송 내가 이기는 게 아니야. 이쪽은 뭐 내가 형사 고소를 했거든. 그래서 검사가 공소만 해주면 그 재판으로 넘겨주기만 하면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건데 검사가 갈 목적으로 그렇게 된 소송이 한 건 있어요. 원래는 많은데
대표적인 케이스를 한번 이따가 나중에는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고 기회가 있으면 오늘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을 말씀드렸고 처음에는 한 25분 정도는 영화 휴민트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를 그 관람 후기 평가 이런 걸 좀 했었고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뭐 의사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좋은 변호사를 구하는 게 인생에서 얼마나 그 좋은 영향이 내 인생에 좋은 영향이 될지는 한번 선임해 보시면 알고 좋은 변호사하고 한번 인연이 되면 인생이 많이 편해져요. 비용은 나가지만 나한테 벌어지는 그 앞으로 벌어질 예측할 수 없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상당한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하나만 가지고서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노력을 해줬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쓴 준비 서면을 나도 AI에 밀어넣을 수가 있잖아. 뭐 공짜잖아. AI에 다 들어있잖아. 갤럭시 쓰면 GPT도 있고 제미나이도 있고 그래서 양쪽에 다 넣어봐. 넣어보면 상대편 측 준비 서면도 다 들어오거든. 그 PDF 파일로 다 들어와요. 그럼 PDF 파일을 그대로 다 AI에 넣으라고. 그럼 쫙 스캔한 다음에 걔네가 아 이렇게 해서 쟁점이 뭔 것 같고 우리 변호사가 쓴 게 뭐 아쉽다든지 이런 평가도 해준다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AI라는 게 생겼으니까 우리 변호사가 예전에는 그게 없을 때 우리 변호사가 쓴 것만 그냥 믿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내가 공부를 안 해도 검증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얼마나 좋아. 내 소송을 위해서 내가 그 정도 노력은 해야 된다. 다만 내가 변호사 자격이 없고 법률 용어를 모르고 법률 조항을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도움을 받기는 해야 되고 다른 것들은 내가 나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괴롭고 힘든 게 소송이지만 그나마 유리하게 갈 수 있고 좋은 변호사를 선택할 수가 있다. 그리고 변호사는 소송 중간에 바꿀 수 있다. 아주 어려운 판단이지만 정 이상하면 중간에도 내가 법원에 변호사한테 말하기가 좀 어려우면 껄끄러우면 전화 문자 한 통 보내놓고 변호사님 죄송한데 변호사 저 바꿀게요. 그래서 사임계 제출해 주세요. 법원에. 근데 그 안 하는 애들도 있어. 그러면 내가 법원에 의뢰인이 당사자가 법원에 그 서류 한 장만 보내면 돼. 지금 변호사를 해임한다. 그리고 새로운 변호사를 선택해서 선임계를 다시 제출하면 변호사가 바뀌어. 그럼 소송은 좀 더 연장이 돼. 왜? 변호사가 바뀌었으니까 이 기록을 또 이렇게 검토해야 되거든. 또 한 2달 또 연장할 수 있어요. 빠른 그 소송 결과를 위해서면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소송이 불리해질 것 같거나 이러면 변호사를 바꾸는 그런 리스크를 좀 감수하더라도 할 땐 해야죠. 아무튼 오늘은 좋은 변호사를 고르는 법과 영화 휴민트 관람 후기 평가를 한번 해봤습니다. 영화 평가한 거는 개인적 의견이고 채널 설명에도 있지만 가볍게 헛소리하는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보고 잊어버리시고 변호사의 정관에 대한 것들은 이것도 그냥 헛소리예요. 제 상상. 하지만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은 진짜다. 이거는 제 경험담이다. 이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70분 되는 영상이고 이것은 편집을 안 하고 그대로 올릴 거예요. 말소리가 이상하건 뭐 어쨌건 간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